네, 국민의당이 통합론을 둘러싼 내홍과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DJ 비자금 제보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과연 당대당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제보 논란으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이게 또 통합을 막는 호남 중진의 음모다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또 녹취록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진실 공방을 예고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공개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녹취록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네. 진실 게임으로 가면 사실 박주원 의원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양도성 CD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2008년인가 주기로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2006년도인가 2003년도에 이게 작성이 된 걸로 돼 있어요. 2003년도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사인이 됐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CD가 정말 DJ 때 만들어진 게 맞는지 하는 의문도 생기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진실에 대해서 밝히려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철수계로 불려지는 박주원 의원은 통합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호남 중진이죠. 예. 호남 중진 의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려면 본인이 그들의 음모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통합,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고 있는 호남 중진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는데 호남 중진들이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에 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걸 음모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주장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안철수 대표의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박주원 의원이 사퇴하면서 새롭게 이제 최고위원을 내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김중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안철수 대표가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최고위원직 내정은 당 대표의 고유 권한인데 이걸 두고 지금 지도부 내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는 지명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을 대표가 자기 쪽 사람을 이렇게 이 최고위원이 많아야 그 소위 당을 이제 소위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번에 두 사람이 물러났는데 하나는 최명길 의원이 지명직인데 물러났는데 이 사람도 이제 친안철수 계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제 이 소위 이 비자금 제보 논란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박지원 전 네. 최고위원도 안철수계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빠졌으니까 여기 한 사람을 최소한 지명직은 안철수계로 다시 바로 보충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 이제 김중로 의원을 내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최고위원 회의에서 왜 충분하게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꽤 나왔다 그래요. 제동을 걸어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소위 안철수계로 분류돼 왔던 이태우 청년 최고위원도 이거를 이제 반대하니까 야, 이 안철수계가 이렇게 되면 이게 안철수계가 더 약화되고 허물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다시 논의하면 김중로 의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철수 대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의 친안철수계가 과반수가 넘도록 이런 나름대로의 그 안전 장치는 만들어 둘 거로 보이는데 어떻든 이거는 뭐냐면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찬성과 반대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소위 지금 당내에 소위 개파의 어떤 조정까지도 이루어질 정도로 안철수 대표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한 친구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통합을 오히려 추진하는 게 계속 그 당과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이런 리더십의 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인 이태우 청년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통합에 앞장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의견 네. 같은 친한계 내에서도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예. 다르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날 이태우 최고위원이 했던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것만 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문제가 되면 박주원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사퇴를 했죠 본인이. 네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왜 이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일반적으로 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돼서 소명기를 다 주는데 이 사람은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예.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최고위원이라서 소명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무참히 짓밟아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거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보거든요. 친안계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적당히 양쪽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태우 최고위원은 친안계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물러난 박주원이죠. 박주원 예.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무슨 안철수계의 뭐 반발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찌 보면 최고위원회에서 양쪽을 다 공격하면서 호남 중진들을 향해서 뭔가 또 메시지를 날리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친한계의 반발이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그래서 저는 이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비판하면서 더 강하게 호남계를 비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안 대표가 강력한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 대표가 연말쯤에 바른정당과의 양당 통합이라는 뭐 강수를 꺼낼 것이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유승민 대표하고도 부산에서 만나서 서로 뭐 나눠 가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행보를 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민주당하고 통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내 반발이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통합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통합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하는 순간 이제 국민의당은 분당의 위기에 처해일 수밖에 없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로 완전히 심리적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물리적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당이 바로 그럼 쪼개지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누가 나가느냐 가지고 싸워요 이제. 예. 그러니까 당이 이런 거냐 남녀가 만약에 살다가 헤어져도 집을 누가 가지고 누가 집 나가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계도 당을 계속 지키겠다고 하고 너희가 나가라고 그러고 호남 중진 입장에서는 니네가 나가야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10여 명 있어요 지금.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당을 나가는 순간 의원직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출당을 시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에 남아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짐을 싸서 나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호남 중진들이 나가려면 최소한 2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20명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분당이 뭐 심리적으로 분당이 되지만 물리적으로 당이 하루아침에 쪼개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다만 당 내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한마디 보완하자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통합 추진, 국민의당과 바른당의 어떤 바른정당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좀 세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좀 그거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거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과거의 취재 경험을 통해서 김대중 그 옛날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DJP 공조할 때도 결국에는 통합을 하지 않고 당대당 연대로 갔거든요. 선거 연대.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했지만 결국엔 통합을 안 했습니다. 당을.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으니까 당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고 선거 연대로까지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소위 타이밍 같은 걸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의 그 직계 되는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그렇지 않다. 안철수 대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통합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야만이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화합 이런 지역의 통합이라는 명분을 걸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타이밍을 너무 늦췄다가는 그 사이에 바른정당이 와해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연대든 통합이든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속하게 통합이라고 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당내 의견을 다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통합을 향해서 우리는 노력한다라고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그런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 보니까 뭐 당장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통합을 이렇게 급속하게 움직여도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뭐 통합 처음 해보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급속히라도 좀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 정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좀 안전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제 옆에 주변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좀 반발이 강하면 그걸 추진하지 않고 좀 안전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는 의외로 이런 데서는 안전한 전략이 아니라 좀 강하게 예. 뭘 밀어붙여서 오히려 자기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좀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무 감사 결과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당무위원장 교체 대상자 명단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근데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무 감사 발표를 왜 미뤘는지 알 것 같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은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대체 253개 정도의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그중에 약 60명 정도가 물갈이가 될 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30%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30%가 물갈이 될 거다. 거기에다 이제 좀 충격적인 건 현역 의원도 4명, 5명 정도가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은 다음번에 공천 안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보통은 몇 % 정도가 물갈이가 뭐 되거나 그거는 교체가 됩니까? 당마다 좀 다른데 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당협위원장을 그렇게 교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위원회가 지역이 문제가 있는 지역구로 이게 뭐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가 있거나 이러면 당협위원장을 바꾸지만 예. 뭐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가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쇄신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협위원장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게 이제 새로운 인물을 찾고 또 당협위원장들한테도 뭔가 국민들한테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미지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60명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이제 반발이 나오잖아요. 네.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을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팽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필을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이의 제기를 또 이틀 동안 받아요. 그럼 그걸 또 다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이렇게 일단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하더라도 내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이제 당내 분란의 요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여러 번 친박계 청산을 여러 번 언급해 왔었는데 이 때문에 이 대대적인 물갈이가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친박계가 어느 정도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당무감사를 명분으로 좀 물갈이 폭을 크게 하는 이런 전략을 펼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일단 비박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홍준표 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소위 친홍계인 이번에 김성태 이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원내대표까지 이제 소위 당권과 소위 원내 전략을 사용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가는데 보통 아까 말했지만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는 20-30% 물갈이가 원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국회의원 선거 한참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당협위원장을 좀 30% 가까이 60여 명을 지금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서 60여 명을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네. 호남 지역을 뺀 지역구가 보면은 한 220-30명이 되는데 그중에 60여 명을 교체한다는 거는 25 내지 30%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통해서 당의 앞으로의 이 친박 세력들을 많이 물갈이 함으로써 사실상 이 당이 이제 비박이라든가 친홍 세력이 주도하는 당으로 완전 명실상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말했듯이 핸드폰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교체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핸드폰 당협위원장이 뭐냐 하면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고 거기에 직원이 제대로 근무하고 그러면서 또 조직 체계를 쫙 갖추고 있어야 지구당 당협이 되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구당 의원이 다 핸드폰 하나 갖고 있으면서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핸드폰으로 연락 정도하고 이런 걸 핸드폰 당협위원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예. 사람들은 가차 없이 네.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내일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대책을 좀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 발표 이전에 민간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 그렇죠. 사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4시간 전에 그러니까 유출이 되면서 국무총리가 화를 많이 내셨죠. 예. 그리고 네. 조사해라. 반드시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관세청 직원이 관세청의 사무관이 이걸 유출한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세청이 왜 그럼 유출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외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사면 훨씬 좀 싸게 살 수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이렇게 돈을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다가 걸려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국민 중에. 그래서 관세청도 이 그 문제에 함께 하나의 어떤 파트너로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서는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의 여러 기관들을 조절하는 국무조정실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이걸 기재부에 보냈어요, 이메일로. 왜냐면 기재부가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무 부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기재부 직원 사무관이 이걸 다시 아까 말씀드린 관세청 직원한테 보낸 거죠. 왜냐하면 관세청도 알고 있어야 되고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관세청 직원한테 간 뒤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관세청 직원한테까지 갈 때는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메일 어느 정도 보안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카톡에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누구와 공유를 했냐면 1차적으로는 자기 부서 사람들과 공유를 했어요. 관세청 사무관이. 네.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잖아요. 물론 카톡으로 공유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단톡방이 하나 있었는데 관세청 직원이 평소에 기업체 사람들하고 함께 쓰는 단톡방이 있었던 거예요. 사적인 단톡방에 보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거기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 공무원들이 그런 보안의식이 좀 떨어지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업체 사람들과도 계속 통화하고 또 교류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있던 분들이 사적으로 받은 거를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에 뿌리게 되면서 이게 공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조금 보안의식이 허술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조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당은 뭐 시기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호평을 했는데 야당은 굴욕적인 외교 참사다 이렇게 했거든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처럼 여야의 원래 이제 외교에 대해서는 초당적 이런 협력이라 그래서 입장 차가 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여당은 굉장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는 120%까지 120점까지 얻은 셈이다. 100점 만점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하는데 야당에서는 진짜 이번에 굴욕 외교고 소위 구걸 외교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잘한 점은 뭐냐 하면 사드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했다는 점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드 갈등의 이러한 것들을 복원해가지고 이번에 어저께 리커창 총리와의 또 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 경제 무역 이런 부처의 채널들을 다 복원하겠다. 소통을 강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 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또 하고 또 평창 올림픽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거다 이런 예.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게 가도 좋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관계 복원과 사드 문제에 봉인하고 이런 것들은 성과인데 이번에서 이제 논란 중에 좀 제일 큰 이제 중국 방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자 폭행 사건. 네. 이거는 저도 대통령 옛날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서 해외 뭐 몇 년간 취재를 다녔습니다만은 이렇게 항상 경호원과 기자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어요. 그러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경호원이 어떻든 그게 중국 측에서는 그런 한국 측에서 주최한 행사여서 자기네 공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방문할 때 따라가는 기자는 대통령 국빈 방문의 수행 기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빈의 그 공식 국빈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대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차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를 있으면은 중국의 어떤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런 점들에서 좀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점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부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설 경호원이라 하더라도 기자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한 건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따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그렇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방문에서 얻어낸 게 사드의 봉합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게 예전과 다르게 톤이 많이 낮아졌어요. 완전 봉합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왜냐하면 중국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 중국 국민들이 사드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뭔가 한국의 불만을 토로했다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게 저는 이번에 뭐 우리가 소위 홀대라고 얘기할
만큼의 여러 가지 외교적 결례라는 부분이 그래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말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국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을 통해서 자국의 국민들한테 일단 뭐가 명분이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과는 경제 발전에서 함께 동력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중국도 우리나라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중 간에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관점이 이번에 이제 저는 그 방문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네.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한중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는 기간 동안 홍준표 대표가 또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알현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조공 외교다라는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를 두고 좀 지나친 비판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나친 그 흠집내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가 비록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거의 알현, 조공 외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그전에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외국 방문 동안은 비판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을 한 거는 좀 도가 좀 넘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 이제 중국이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한중 수교 25주년인데 제가 또 쭉 정치부 기자 취재를 하면서 보면 중국이 수교한 뒤에 약 10여 년 전까지는 참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잘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소위 G2 국가, 세계의 주요 미국과 함께 양대 강국으로 GDP 상으로 볼 때 양대 강국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이유에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대해서 좀 뻣뻣해지고 온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보면은 그래서 일종의 홀대론까지 이번에 나오는 이런 게 나온 건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면서 또 국력을 키우고 또 그걸 지혜롭게 대처해서 중국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예. 세계 수출 6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우리를 아주 진짜 대등하게 잘해줘야 돼. 자기들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